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 기업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중국 기업 소개보다는 왜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비중을 두는 게 앞으로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중국에 왜 투자해야 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근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일단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바이러스 사태도 있었고, 이번 연도에 중국의 양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양회가 대략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리 국가 경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소비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회를 다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키워드를 잘 정리해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좀 가져왔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양회에서 나온 7가지 키워드인데, 대충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GDP 경제 성장률은 말할 수 없다, 미설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넘어갔고, 재정 정책 같은 거는 역대급으로 재정을 많이 이제 살포를 하겠다라고 했고, 통화 정책은 당연하지만 국제 공조로 인해서 완화 기조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뭐 민생을 강조했는데, 이건 원래 중국이 어떤 공산적인 정부다 보니까 이런 쪽의 고용 안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일자리 창출도 또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개혁을 하겠다,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근거의 중심인데, 중국이 내수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대외 무역을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수 확대 쪽인데, 왜 중국이 내수 확대로 돌아섰냐라는 거를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길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내수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자본에 의한 투자로 성장률이 나오는 이 이머징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로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장이 보장되는 효용적인 어떤 레벨이 있는데, 중국이 점점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로서 그런 과거의 역사를 밟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내수를 확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수출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으로 갔던 거고, 중국은 이런 내수 확대를 통해서 이제 소비 진작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소비를 일으키려면은 뭐 개인의 소비도 있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소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소비를 일으키려면 결국에는 그 소비를 대출로 전환해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국이 지준율,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든지 이런 금리 인하도 같이 이제 엮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얘기도 조금씩 한번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쭉 보니까 지금 중국량의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투자 시장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이 점점 시장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19년도 후반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UBS는 이제 스위스 쪽의 국제금융 쪽이고, 노무라는 일본 쪽, 그리고 JP모건은 이제 미국이죠. 사실 이 스위스랑 일본이랑 미국이 금융 쪽에서 굉장히 강한 3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이 개방하자마자 이런 애들이 중국 증권 시장을 좀 노리는 늑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19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한 증권사 영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미국계 금융회사로는 이제 최초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는 그거예요. 중국이 뭘 열었냐면은, 이번에 이제 100% 지분을 소유한 보험과 선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4월부터는 이미 사실은 이제 2020년 4월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났죠. 거기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뮤추얼 펀드 면허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금융 어떤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중국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상하이 금융 중심가에 있는 빌딩의 공실률도 이제 줄어들고, 그런 게 결국 어떤 부동산 경제에서의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부동산 경기도 좀 괜찮아지는 효과를 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뜬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금융 개방을 이쪽으로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것들이 있는데 QF랑 RQF라는 단어가 있어요. QF가 대략 뭐냐면은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의 의미를 가지고 RQF에서 이제 이 앞에 있는 R은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중국인들 린민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RMB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앞 글자인 R을 따가지고 이제 위안화로 투자하는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냐 아니면은 그냥 적격 외국 투자자냐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외국 기관 어떤 투자자나 이런 통로가 원래는 좀 한정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 투자는 가능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자금을 리밋으로 걸어놓고 그거에 한해서만 너네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자본시장 개방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이. 19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2020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MSCI 지수 편입이 비중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대규모의 외국 자금이 이제 중국 위주로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고 이 자본이 우량주 종목 쪽으로 뭐 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부터 원래부터도 이 투자 한도는 계속적으로 올려오긴 했었어요. 이게 QF도 그렇고 RQF도 그렇고 근데 이제 투자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투자 한도를 만약에 올려주지 않았으면은 투자액이 이미 여기서 리밋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 유입이 막아지는 효과가 있긴 했겠죠. 주식이나 채권 쪽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제한을 폐지하는 걸로 인해서 무제한적으로 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진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걸 쭉 들어보면 중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을 점점 더 확대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될지 약세가 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자본 시장을 이런 식으로 개방을 확대를 할수록 위안화는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이라는 이론인데 대략적으로 뭐냐면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안정된 환율은 세 개를 가져가면은 정말 삼위일체적으로 완벽한데 세 개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이론이에요. 대략 뭐냐면은 너가 안정된 환율과 독자적 통화 정책을 가져가면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서 뭔가 불리한 쪽을 가져가게 될 거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된 환율을 가져가면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데 불리할 거다라는 내용의 어떤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인데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어떤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해서 대조를 해보면 미국이 만약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안정된 환율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우리나라가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개방한 나라 대부분이 이런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내부와 외부의 내외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금리가 높은 쪽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우위에 있는 나라로의 돈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금리를 5%를 줘요. 근데 미국에서 똑같이 금리를 5%를 준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조금 더 안정적인 국가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돈 쏠림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은 미국보다 원래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를 만약에 한국이 인상하게 되면은 그 기준금리를 통해서 나라의 금융채라든지 아니면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지방채 같은 다른 채권금리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의 시장 경제를 살리려면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랑 안정된 환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그때는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안정된 고정 환율제를 가져가면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았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쪽을 개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는 환율과 독자적인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으로 시장 개방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이 세 개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에서 보다시피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면은 중국이 대외 무역 개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수를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에서는 저거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으로 개방을 허용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통화 정책으로 너네가 어떻게 되든 금리를 인하하겠다. 근데 이건 지금 뭐 금리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은 조금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타국도 굉장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이 안정된 환율을 포기하면서 시장의 환율을 맡기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초기에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시장 개방으로 열어주면은 당연히 외국인 자본이 위안화로 유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개방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데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하고 이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는 달러를 팔아서 위안화를 산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안정된 환율을 포기하면서 환율이 요동치게 될 텐데, 그 요동이 치는 게 제 생각에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제 어떤 생각인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뭐 이제 안 맞는 것도 아닌 게, 합의에서도 너네 너무 위안화 약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미국과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중국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사실 원하는 거는 준기축통화제 쪽으로의 그림인데, 이 준기축통화제 쪽으로 어떻게든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려면은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위안화를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통화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데, 이 통화가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면 이건 거의 이머징의 어떤 그냥 뭐 필리핀 페소와도 같은 그런 약세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세가 진행되면은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이 같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중국이 내수와 수출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출을 거의 포기하고 내수를 선택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왜냐면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가 될 텐데, 이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에서 저 셋 중에 두 개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락했다는 전제하에 저 안정된 환율이나 독자적 통화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독자적 통화 정책을 선택한다면 안정된 환율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안정된 환율을 선택하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강세로 갈 거를 예상을 하고 환율을 지금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는 곧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악화가 예상이 된다는 말과 좀 동일하게 보여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국 쪽에 서 있는 국가들의 진영끼리 자기가 어느 정도 줄을 세운 국가들끼리 먹고 사는 걸 택하고 수출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시나리오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의 수출에 대한 경쟁력 악화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는 국가들의 물가 인상이 또 예상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또 들리긴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쟁 추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것 같은데,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디폴트로 가정하고 만약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봤을 때 중국이 안정된 환율을 택한다면
중국이 체제 유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안정된 환율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사실은 환율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이제 사라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양털깎기를 당했듯이 이제 중국도 환율 급등에 의한 공격이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로 뚫린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네. 이제 뭐 다른 시나리오도 쭉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그쵸. 네. 시나리오로 받아들여 얘기를 지금 주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게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의 어떤 기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양회에서의 바탕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각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제 갖고 있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 보면은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차이나니까 사실 차이나의 규모가 15.5%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MSCI의 All Country World Index,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대한 분산 투자에 대한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하는 월드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있는 이제 컨트리 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57%고 이 차이나가 4%밖에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뭔가 패시브 자금의 유입 양으로만 봐도 이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조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2019년 3월 기준에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하는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를 보여준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차이나 비중이 33%, 코리아가 13%, 타이완, 대만이 11.35%였어요.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차이나가 33%에서 39%로 증가했고, 그리고 대만이 11.35%에서 12%로 늘어났고, 한국은 비중이 13%에서 11.94%로 내려갔죠. 그리고 인도도 9%에서 8%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머징에 대한 자금 대비 차이나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리밸런싱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 종합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중국이 변화하고 있는 이 방향은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만,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약세, 다른 말로는 위안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중국의 이 큰 거대한 변화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투자 환경이 변할지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